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한다. 은퇴 후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생 말이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그 소박한 꿈은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 한 줄이 우리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고 퇴직금을 삼키고 전셋집까지 위태롭게 만들며 마지막엔 누군가의 차에 취한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삶으로 이어질 줄은 말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살아있다는 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평온한 은퇴가 어떻게 천천히 무너져 갔는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를 찾아가는 기록이다. 그리고 모든 건 그날 아내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윤혜자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나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나는 올해 66. 전주시청에서 지역 특산물 전략 사업을 맡아 30년 넘게 일한 뒤 퇴직한 사람이다. 메밀묵이며 완주 콩나물, 무주 오미자까지 남도 먹거리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간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왔다. 공직에서 물러난 첫 해는 한없이 평화로웠다. 마음을 조이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시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아침마다 아파트 뒤편 도림천 산책로를 돌고 나면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은근한 즐거움이었다. 점심이면 혜자와 마주 앉아 된장국에 뜨끈한 밥 한 술, 둘만의 조용한 식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 당신 이제야 좀 사람 같아졌네. 그 말에 나는 멋쩍게 웃었지만 내심 그보다 더 따뜻한 말을 듣긴 처음이었다. 공직생활 내내 나는 성실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정년이라는 말이 곧 해방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편안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이 가벼워지고 나니 마음속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을까? 혜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감자 싹을 일구며 손끝에 흙내음을 즐겼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체조 시간에 따라 웃고 움직였다. 햇살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맑아진다며 웃던 아내의 얼굴은 어느 봄날의 아침처럼 맑고 부드러웠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보이더니 가볍게 말했다. 여보, 순천에서 요즘 남도 밥상 축제한대. 당신 예전부터 순천 얘기 자주 했잖아. 우리 이번엔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젊은 시절 출장 가던 버스 창 너머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햇빛에 반짝이던 갈대밭, 여유롭게 흐르던 만, 그리고 수수한 골목길을 따라 퍼지던 된장 냄새까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순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날 바람은 제법 선선했고 축제 현장은 생각보다 더 활기찼다. 좁은 골목길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각양각색의 간판 아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엔 묘한 설렘이 묻어났다. 대나무 찜통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는 남도의 향기를 품었고 솥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는 메밀국수 향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곤 했다. 그렇게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간판은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안에서는 묵은 지찜과 수육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냄새가 진동했고 가게 안창가에 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표정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따뜻해 보였다. 그 순간 혜자가 조용히 내 옆에서 입을 열었다. 우리도 이런 식당 하나 해보면 어때요?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평생을 먹거리로 일해온 내가 밥 한 상 제대로 못 차릴까? 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생각해보면 해자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살짝 스며든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시간은 아주 조금씩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속옷 몇 벌과 모자 하나를 넣고 우리는 순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해자의 말은 가벼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속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연두빛 논 사이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 갯벌의 반짝임이 햇살에 은빛으로 번졌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버스가 순천역에 멈추고 나서야 축제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흙길 위로 길게 늘어선 행렬은 각기 다른 사연과 기대를 안고 있었다. 전라도의 소리, 전통주의 향기 그리고 솥에서 끓어오르는 묵은지찌개의 구수한 향이 이국적인 분위기와 섞여 묘하게 마음을 들뜨게 했다. 중년 부부부터 학생단체, 심지어 유럽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얼굴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교차하는 그곳에서 나는 점점 한 걸음씩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분명 쉬러 온 길인데도 머릿속은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어떤 집이 제일 잘 될까? 무슨 메뉴가 제일 인기일까? 남들은 맛과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에 나는 또다시 공무원 습관을 꺼내고 있었다. 유통 흐름, 상권 분석, 회전율 계산. 축제장 한복판에서조차 내 머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느 허름한 식당 앞에서 눈에 띄지 않는 간판 밑으로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안쪽에서 퍼져나오는 묵직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그 순간 혜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런 밥집 하나 해보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얼핏 듣기엔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그 말은 곧장 심장 깊은 곳에 와닿았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이 그 순간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메밀이며 된장찌개며 평생 다뤄왔는데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겠어. 그 물음은 그날 저녁 순천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도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며 마시던 커피 한 잔 옆에서도 심지어 주말 산책길에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손수 발굴한 계약 농가, 도매시장 바이어와 맺은 거래, 해마다 초겨울에 열리는 직거래 박람회에서 쌓아올린 결과들. 그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내가 있었고 특산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내가 밥상 하나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집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혜자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진석 씨 진심이야?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크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작게 소박하게 시작해보자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퇴직 후 맞이한 잔잔한 바다를 지나 이제는 어딘가로 조심스레 나아가는 물살이 시작된 것이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다시 순천으로 향했다. 처음 발을 디뎠던 그 거리와 시장 그리고 여전히 붐비는 골목들을 다시 마주하니 마치 낯익은 이웃집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동네 부동산을 하나씩 들러보았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순천만 습지 근처 오래된 단독주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지 82평, 건물 23평. 예전에는 한때 칼국수집으로 운영되었다가 폐업한 지 오래된 집이었다. 집은 꽤 나이가 있었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한낮엔 깊숙이 들었고 도로와 붙어 있어 차량 접근도 수월했다.
무엇보다 집이 지닌 시간의 냄새가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한 호흡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큰 욕심 없이 그 집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조용한 전통 밥상집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 시절 밥상, 아버지의 밥상 같은 이름도 떠오르긴 했지만 그보다 앞서 떠오른 것은 정말 한 상 가득 정성을 담은 밥 한 끼였다. 메뉴도 단출하게 오래 사랑받는 기본만 갖추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일이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즘은 인스타보다 짧은 영상 한 장이 장사입니다. 루프창 하나만 있어도 감성 맛집으로 확 뜹니다. 루프창, 그러니까 천장을 일부 유리로 바꿔 하늘이 보이게 만든 창이라는 설명이었다.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곧 우리 둘 다 알게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들 못 가본 곳, 특이한 데서 사진 찍고 영상 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가게 하나 열어도 카메라 각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SNS에도 어둡고 바이럴이며 해시태그란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는 방식도 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을 열고 흐름에 몸을 실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정성을 다해 해보자는 결심이었다. 그 결과 낡은 지붕을 걷어내고 하늘이 보이는 루프창을 달았고 주방도 완전히 개조했다. 오래된 타일은 드러내고 바닥은 따뜻한 나무 느낌으로 다시 깔았으며 내부 조명은 모두 간접등으로 바꿨다. 테이블과 식기, 창가 커튼, 간판까지 하나하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산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인테리어 공사에 1억 2천만 원, 주방 설비 4천만 원, 첫 식자재와 집기 구입에 2천만 원, 거기에 인허가 관련 처리비까지 합쳐 총 2억 8천만 원이 들었다. 퇴직금 2억 원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전주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1억 원 중 8천만 원까지 손을 댔다. 계약서에 또박또박 찍힌 도장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조용하고 편안한 노년이라는 문장의 종지부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이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처음엔 순천 메밀 정식이라든지 남도 밥상집 같은 흔한 이름이 떠올랐지만 혜자가 어느 날 문득 내게 말했다. 사람들한테 가장 맛있는 밥상은 어머니가 해주던 밥상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우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이름은 바로 정해졌다. 아버지의 밥상. 소박하면서도 정감 가는 그 이름에 마음이 갔다. 메뉴는 복잡하지 않게 구성했다. 메밀국수와 묵은지, 수육, 된장찌개, 직접 담근 나물 반찬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솥에서 지은 밥으로 만든 누룽지차와 계란찜 1그릇.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구든 마음 편히 앉아 먹을 수 있는 한 상. 그것이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가스불 앞에 설 자신은 없었기에 순천 지역에서만 20년 넘게 조리 경력을 쌓은 베테랑 선생님을 어렵게 모셔왔다. 나는 주방 동선을 직접 도면으로 그려가며 효율적인 흐름을 설계했고 식자재 유통만큼은 내 손으로 발로 뛰기로 마음먹었다. 손님이 앉을 자리, 밥이 지어지는 시간, 된장의 숙성일수까지도 세심하게 계산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마침내 작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밥상 그 글자가 처음 햇빛에 반사되어 담벼락에 비친 날 나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처럼 마음이 숙연했다. 홍보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혜자는 동네 청년에게 배운 대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고 나는 낯선 손가락질 속에서도 식당 내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법을 배웠다. 순천 밥상집, 감성 수육정식, 전라도 메밀 같은 말들을 해시태그로 붙이며 누군가의 눈길이라도 닿길 바라던 마음은 마치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개업 첫날. 나는 그저 조용히 하루를 맞이할 준비만 했을 뿐인데 가게 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두 눈을 의심했다. 일부는 근처 마을에서 온 어르신들이었고 일부는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젊은 커플들이었다. 누군가는 우연히 지나던 길에 발걸음을 멈췄고 또 누군가는 영상 한 줄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섰다. 그날 매출은 73만 원, 둘째 날엔 89만 원, 셋째 날에는 115만 원까지 올랐다. 혜자는 구석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매출표를 찍으며 웃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되는 거 아닐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하게 차올랐다.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들이 마치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식당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다. 말수가 없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육과 된장찌개를 주문하셨다. 한 숟갈 뜬 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맛,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이랑 똑같네요. 작년에 어머니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너무 그립네요.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렸는지 설거지를 하던 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날 장사가 끝난 밤, 혜자는 내가 식탁을 정리하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음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나 봐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화려한 솜씨도 없지만 따뜻한 손길로 준비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혜자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테이블을 닦고 정리했다. 나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으며 서빙과 설거지를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여보, 요즘 눈빛이 예전처럼 살아있어 보여요. 그 말에 나는 괜스레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오랫동안 내가 그리워하던 감정이 이거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고 있었다. 이 흐름이, 이 기세가 오래오래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손님 한 명 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혜자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행주질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게 이상하다고 느낀 찰나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진 채로 서 있었다. 흔들리는 어깨. 말이 없는데도 등 너머로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왜 그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고 오랜 침묵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우리 너무 서두른 거 아닐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먼저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 순간 누가 무거운 돌덩이를 내 가슴에 밀어 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탈함, 죄책감, 두려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사람들 오겠지. 그 말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버틸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11월이 되자 식당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어느샌가 끊기기 시작했다. 순천은 가을까지만 붐빈다. 는 지역 상인의 말이 떠올랐다. 겨울 바람이 부는 날이면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따뜻한 국물보다 집안 이불을 선택하는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주말조차 40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 개업 초기에 기록했던 12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꿈처럼 느껴졌다. 고정비는 어김없이 나갔다. 식자재만 해도 하루에 20만 원씩 들었고 조리사 선생님께 드리는 월급은 270만 원, 홀 직원에게는 190만 원. 여기에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포함하면 매달 꼬박꼬박 180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뿐이 아니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카드 수수료, 간이세금, 각종 신고 비용, 쌓여가는 지출을 기록할 때마다 통장 잔액은 가파르게 내려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입금보다 출금이 더 익숙해졌다. 나는 매일 밤 계산기를 눌렀고 잔액을 확인한 뒤 한숨을 삼키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혜자는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옛날 금반지며 결혼식 때 받은 예물까지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꺼낸 적 없던 물건들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나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외부 인건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조리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혜자는 미리 준비한 봉투에 정중히 손을 얹었고 나는 낮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지켜오던 마지막 자존심 하나가 뚝 부러져 나간 기분이었다. 홀 직원도 자연스럽게 그만두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두 도맡아야 했다. 혜자가 요리를 하고 내가 서빙과 정리를 맡았다. 설거지와 재료 손질도 우리 둘이 해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살가마니를 나르고 새벽마다 시장을 돌았다. 일손은 줄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한 달쯤 지나 결국 조리사 선생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혜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손만 꼭 모았다. 그분이 조용히 주방을 나서던 뒷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홀직원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렇게 식당에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불 앞에 서면 나는 그 옆에서 반찬을 나르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다. 손은 쉴 틈이 없었고 어깨는 저녁이 되기 전부터 이미 무거웠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모든 수고가 언젠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식당 문은 매일 열려 있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닫혀가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도 겨우 서너 테이블, 그마저도 밥을 마친 뒤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 예전보다 맛이 좀 덜하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은 그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았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괜히 조미료를 바꿔볼까 국물 우려내는 순서를 바꿔야 하나 하며 괜히 동요했다. 점점 조급해졌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처럼 돈을 들여 외부 홍보를 시도했다.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 블로거에게 연락했고 그쪽에선 요즘 순천 쪽 맛집 잘 뜨니 영상 하나 올리면 분명 반응 올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촬영비로 150만 원을 지불했다. 영상은 정성스럽게 찍혔고 가게의 조용한 분위기와 음식을 담아냈지만 조회수는 3,000회를 넘기지 못했다. 좋아요보다 넘김이 더 많았던 영상이었다. 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가게 유리창을 닫고 아침 햇살이 드는 타이밍에 사진을 찍었다. 메밀국수 한 그릇, 반쯤 먹다 만 수육 접시, 손글씨로 쓴 메뉴판, 그 모든 장면을 블로그에 올리며 오늘도 한 상 정성스럽게 차려냈습니다. 라고 썼다. 하지만 글을 읽는 이는 늘지 않았고 댓글은 없었다. 팔로워는 300명을 넘지 못했다. 정작 찾아오는 손님은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근처 마을 어르신뿐이었다.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혜자의 몸부터 먼저 신호를 보냈다. 관절이 붓고 밤마다 다리에 찜질팩을 올리고 자야 했다.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고 밥 짓는 손에도 점점 힘이 빠졌다. 어느 저녁 마감 후 의자에 앉은 혜자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그냥 접을까? 그 말은 아주 조심스레 내 앞에 놓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 그만두면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박혔다. 아직은 아주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대출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매달 이자만 빠져나가고 있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은 이제 한 자리 숫자를 향해 가고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보다 심장이 먼저 지쳐가고 있었다. 이왕 시작한 거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의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던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빨리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다. 그날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새벽부터 구름이 끼더니 점심 무렵 하늘이 갑자기 까맣게 뒤집혔다. 라디오에서는 아침부터 기상특보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우산 하나만 챙겼을 뿐이었다. 순천만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몇 분도 안 돼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번개가 땅을 쪼개는 듯한 소리와 함께 마치 하늘이 분노라도 한 것처럼 들이치는 빗줄기에 나는 본능적으로 식당을 떠올렸다. 설마 아무 일 없겠지. 그러나 순천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불안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배수로는 역류하고 있었다.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겨가고 있었다. 비닐봉지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들어간 식당 안은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했다. 전신주는 쓰러져 전기가 끊겼고 냉장고 안 식자재는 상온에 떠 있었으며 묵은지며 나물이며 공들여 담아놓은 반찬들은 전부 버려야 할 지경이었다. 살을 담아놓은 통은 물에 둥둥 떠다녔고 주방 바닥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 기름 배수관은 완전히 막혀 역류했고 밥솥은 물에 잠긴 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테이블 다리마저 휘어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식당 안을 바라봤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내 발목 주위로 빗물이 흐르던 그 순간 하늘도 이제 우리를 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추스른 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기대였다. 그런데 돌아온 목소리는 냉정했다. 해당 피해는 계약서 상 침수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보장받고 있던 겁니까? 되묻는 나의 말에도 상대는 조용히 계약서 조항을 읽어줄 뿐이었다. 알고 보니 지인의 소개로 가입했던 지역 소형보험사는 겉보기엔 조건이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빠져 있었다. 당시에는 좋다고만 생각하고 깊이 따져보지 못한 내 책임이었다. 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건 아무도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누구도 우리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단 한 줄의 계약서 문구 앞에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펼쳐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장마다 박힌 글자가 전부 칼날처럼 보였고 어설프게 찍힌 도장이 이마 위에 새겨진 낙인 같았다.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주보는 식탁 위 따뜻했던 그 밥상마저도 그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 말조차도 다독임이 아니라 자책처럼 들렸다. 피해 복구 견적이 나왔다. 망가진 주방 설비, 배수관 교체, 전기 점검, 냉장고 수리, 폐기물 처리까지. 총 2,300만 원? 그런데 우리 손에 남은 예산은 고작 800만 원 남짓이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식당 간판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밥상 처음엔 그 이름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가 믿었는지 모른다. 가족이라는 의미, 한 상 가득 정성을 담는다는 약속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서늘하고 허전한 이름이었다. 마치 우리가 참았던 시간들이 모두 그 아래 흘러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점포해지 절차를 밟았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주방 설비는 일부를 중고로 넘겼고 직접 골랐던 원목 테이블과 간접 조명은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 트럭에 실려나갔다. 한때 감성이라고 불렸던 루프창도 수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그냥 철거해버렸다. 그렇게 우리의 식당 주인 생활은 1년 3개월 만에 조용히 막을 내렸다. 전주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통장에는 잔액조차 부끄러운 숫자만 남아 있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계속됐고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돌려막아야 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내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났고 없는 돈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이었다. 그 즈음엔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집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생계에 대한 불안이 서서히 엄습해왔다. 퇴직 직후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없었다. 공무원 연금이야 크지 않아도 안정적이라 믿었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빚은 늘어나고 마음은 줄어들었다. 식사 중에도 해자는 말을 아꼈고 내가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걸 보면 괜히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답답하겠지. 그래도 우리 같이 있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그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부터 나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60대 시니어 일자리 단기 근로 가능, 무자격 가능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서류를 내고 기다려도 연락은 없었다. 그렇게 2달을 허비했다. 마음도 몸도 점점 지쳐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또 하나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돌아오는 길. 정류장 앞 대형 전광판에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리운전 기사 모집 65세 이상 우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다.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고 정장을 입고 이름 석자로 인사받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밤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태우고 이쪽으로 가요. 빨리 좀요.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혜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손등은 거칠어져 갈라지고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다. 그래도 아침마다 밥을 짓고 전기세 걱정에 방마다 불을 꺼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가슴 아팠다.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다. 내 자존심보다 지켜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시니어 대리운전 등록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는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조차 이게 내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첫날은 참담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천 시내를 이리저리 돌며 대기했지만 콜은 겨우 3건. 수입은 48,000원이었다. 앱 수수료와 기름값을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27,000원 남짓이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계산을 마친 뒤 자동문을 나오면서 문득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도심을 돌았다. 낯선 사람을 태우고 익숙하지 않은 골목을 돌아다녔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손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고 주말 밤이었다. 마지막 콜이 들어와 도착했을 때 취기가 잔뜩 오른 직장 상사와 젊은 직원 2명이 함께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 섞인 말들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조용히 타고 있던 직원 하나가 윗사람을 달랬지만 상사는 더 소리를 높였다.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내게까지 화살이 향했다. 아휴, 나이 먹고 이런 일이나 하러 다니고 나는 진짜 저렇게 늙고 싶진 않다. 그 말은 가볍게 뱉은 말 같았지만 내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핸들만 더 꽉 쥐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깜깜했다. 도착 후 차에서 내린 그들보다 나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한 채 운전석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밤이었다. 이번엔 조용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 차에 올랐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은퇴하시고 이 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 말고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생각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늘 기사님 보니까 괜히 안심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내 손에 조그만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가볍게 인사한 뒤 내렸다. 운전석에 앉아 캔을 돌려보니 바닥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보니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든 시기지만 덕분에 용기 얻고 갑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던 무언가가 살짝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의 격려보다 낯선 이의 짧은 글이 오래 버텨왔던 나를 붙들어주는 밤이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조용히 캔커피를 열어 입에 댔다. 손에 감기는 그 온기에서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스미듯 전해졌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문장이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다. 언젠가 젊은 커플이 차에 올라탔을 때 웃으며 속삭이던 말도 문득 떠올랐다. 대리기사님, 우리 할아버지 같아.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해.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무언가가 일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나를 찾아 불러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었다. 혜자는 그런 나를 위해 매일 조용히 도시락을 싸주었다. 찬바람 부는 밤이면 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밤 냄새에 눈이 시큰해지곤 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고 하셔야죠. 그 도시락엔 따뜻한 밥 한 덩이와 마른 멸치 볶음, 매운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값진 마음이었다. 1,000만 원의 위로금보다 내 이름이 적힌 그 반찬통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지 않다. 이사를 고민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파 누운 날엔 온종일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도 후회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카드값을 맞추느라 허둥대던 중 잠시 주차장 옆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많았다.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또 하루를 넘겼구나. 다음 날엔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낯선 이의 목적지를 따라 도시의 골목을 누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선다. 나 역시 그랬다. 삶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또 동시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무너질 수는 있어도 무너진 채로 끝나야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살아있는 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혹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무너졌던 날들을 딛고 지금도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